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국회계학회 공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개혁 제언과 관련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학회원 여러분들과 또 현장에 참석해 주신 학회원 여러분,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저희의 중요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온라인 진행상 식순대로 진행하는 관계로 귀빈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한국회계학회의 재연을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유승헌 한국회계학회 회장님의 환영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회계학회장 유승헌입니다. 오늘 공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개혁 심포지움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공정과 신뢰는 사회 전반적인 화두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학교법인,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정과 신뢰에 대한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개혁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정과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회계학회는 시대적 요구인 공정과 신뢰 회복의 근간이 되는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개혁에 관한 오늘의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활동 결과와 책임에 관한 정보가 회계를 통해 명확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되어야만 사회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계 정보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공정과 구성원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심포지움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회계 관련 법, 제도, 조직의 정비, 디지털 대전환과 가상자산, 그리고 국가 재정 책임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변화에 대한 회계 개혁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포지움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투명한 사회를 달성하는 데 회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필요한 개혁 사항을 제시하고 그 실천과 관련된 논의에 활발하게 활용되어 공정과 신뢰의 사회를 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윤창현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용우 국회의원님,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제를 준비해 주신 네 분의 교수님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언드리는 말씀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귀한 두 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국회의원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먼저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이렇게 저도 교수 출신으로서 2020년에 국회 오기 전까지 25년간 교수로 재직을 해서 학회에 여러 번 참석을 하고 했지만 회계학회는 이상하게 갈 일이 없어가지고 와본 일이 없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하고 회장님께 여쭤봤더니 여기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혹시 정책화시킬 때 법으로 만들 때 좀 많이 좀 협조 좀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저를 인질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와보니까 참 좋습니다. 첫 정책 세미나 하시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본시장은 물론 공익법인 재정 국가 자정까지 회계가 사실 공정성과 신뢰의 척도이고 시대 흐름과 사회 면면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은 원칙을 지키고
계속해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지금까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부문의 투명성 개선 잘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부정 행위는 많이 줄고 여러 가지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정보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정부에서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따져볼 때도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그 역할에 있어서 국가 회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인수위에서는 부처별 업무 보고가 거의 끝나갔고 이제 국정제안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투명성, 공정성 개선 그리고 공익단체 기부금 회계 처리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강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공약의 영역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또 그런 범위를 넘어서 사회 전체적 변화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회계의 역할이 계속해서 이 변화를 다져가고 또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역할을 기대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들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투명성과 공정성에 그런 그 정책들이 도출되는데 오늘 발표자님, 토론자님들의 귀한 그런 고견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 또한 국회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의 개혁 과제를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고 현재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 기획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좋은 제안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수위 활동으로도 바쁘실 텐데 직접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윤창현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심적으로 또 여러 길이 있으시다면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식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과 같이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학교 다닐 땐 회계학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다 보니까 과연 회계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말이 있죠. 설명 가능해야 되는 것. 기업의 활동이나 정부의 활동이나 모든 것이 숫자로 설명 가능한 것이 바로 회계의 본질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특히 요즘에 와서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고 원칙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언어가 회계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투명하고 누구라도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그 현상이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국가재정도 그렇고 공익단체, 회사, IFRS 같은 경우도 알아서 하라고 원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의적으로 변경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무수한 마찰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크립토 커런시 문제를 볼 때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제가 비트코인 한 단위를 샀을 때 붕괴를 어떻게 할까?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의 제도화였죠. 회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제도에 편입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반영하는 걸 봅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나 우리가
기존의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을 때 이거를 하나의 회계 서류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의 고민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고 보고요.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하나의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 나갈 건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디지털 자산에 관한 것과 회계 표준 그리고 국가 재정에 대한 것들 공익법에 대한 표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논의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새겨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기업의 리더는 숫자로 자기가 맡고 있는 회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용우 위원님께서 그와 일관된 말씀을 주셔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저희 교수들한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국회의원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발표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1시간 10분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표자분들을 소개시키는 것이 또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관돼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은 이어서 자연스럽게 다음 발표자분들께서 진행을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회계개혁은 이우종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회계제도 미래로의 혁신은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회계혁신은 윤재원 홍익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회계체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개혁은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우종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우종입니다. 오늘 첫 발표를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회계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제 회계개혁이라고 붙어 있지만 뭘 드래스틱하게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회계의 본질을 회복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이제 굉장한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제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행히 유엔이 국제연합이 이 지속가능 사회에 대한 글로벌한 인식의 총의를 모아서 SDG를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입니다.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인류 사회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될 과업들을 17가지 조항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뭐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 17가지 조항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슬로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No one will be left behind.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소외와 불평등에 대해서 인류 공동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지속가능 사회의 전망이다라고 국제연합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만 이슈인 것은 아니겠죠. 우리 대선 국면에서도 당선인을 포함한 여러 유력 후보들께서 공정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회계가 원래 공정의 이슈를 다루는 학문이었다, 체계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회계는 정보의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간 소외를 극복해서 공정을 달성하는 장치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계의 이제 원류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본시장에서 기업회계 측면에서 발달이 되어 왔죠. 그래서
기업의 구성원 중에서 가장 정보의 소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성원이 누구인가? 이 이슈에서 회계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를 만드는 원리들은 모두 기업에서 가장 소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주를 보호하는, 주주의 이해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원래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자본시장의 발달 그리고 기업 회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을 써서 초점을 맞추고 회계를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 회계 정보에 대한 수요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인사말을 해주시면서 account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회계가 기업 회계에서는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수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꿰뚫는 개념입니다. 설명 가능하도록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의 운영 원칙, 조직의 운영 원칙, 그다음에 조직의 상황, 조직의 성과 등을 조직의 구성원들 그리고 조직의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설명 가능한 상태로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개념이 accountability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뭐 그런 단어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할 책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이제 세 가지 큰 주제가 이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누구를 위하여 어떤 정보를 구성할 것인가. 우리가 기존의 자본시장에서 기업 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를 소비하다 보니까 주주 중심으로 혹은 뭐 재무적인 투자자 중심으로 회계 기준이든 회계와 관련된 법 체계가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이 법 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된 만큼 물론 뭐 법 체계가 정비가 되었어도 그것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겠습니다만은 법 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기서 생겨나는 정보의 소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회계를 다시 한번 회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ESG 도메인에서 주주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수요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어떤 정보를 구성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각성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은 지금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정보의 소비자가 자본시장의 투자자만이 아니라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정보를 소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이해관계자별로 정보의 접근성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법제도는 주주 혹은 뭐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죠. 또 리소스가 많은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 주주들 같은 경우는 회계 정보에 접근해서 그것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투자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정보의 접근성에 제한을 받고 있는 다양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또 존재합니다. 리소스도 부족하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의 전달 방식 자체를 다시 한번 재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뭐 간단하게 써놨습니다만은 이것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손쉽게 이 기업의 정보 혹은 조직의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 접근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그런 방식의 논의를 다시 한번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발표하시는 윤재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회계의 정보를 재구성하고 이것의 전달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 우리가 현재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에서 현재 제도를 평가해 보는 거 아마 뒤쪽에서 발표하시는 박종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요. 국가적 관점에서도 국가회계 이슈가 산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환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계의 회계의 본연적인 기능을 회복하자입니다. 회계가 소외를 극복하고 공정을 달성하는 장치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본시장에서 기업회계 중심으로 회계를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정보의 소외를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이외에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정보를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취업 의사결정이라든지 이직 의사결정이라든지 기업의 문화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기업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그게 재무적인 정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의사결정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구성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공, 비영리 부문, 제가 여기에 열거하지 못한 다양한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혹은 다른 조직에, 기업 외 조직에 회계 정보에 대해서 크게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ESG 도메인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확장된 수탁 책임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기업 회계의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업의 경영자가 재무적인 투자자, 특히 주주의 이해관계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이 수탁 책임을 주요하게 논의를 해왔지만은 지금은 기업의 경영자가 혹은 뭐 조직의 책임자가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수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주 멀게는 예를 들면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문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 세대가 소비해야 할 이 자연 자원을 현재 세대가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자 혹은 조직의 책임자들이 환경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수탁 책임을 지는 그런 꼴의 확장된 수탁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이제 글로벌리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보고 체계에 관한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 중이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회계 이슈입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기관에서 국제 지속 가능 보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고 기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 SEC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혹은 뭐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된 기업의 공시 요건을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이미 한 일주 전인가요? 이 SEC가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스코프 1, 2, 3를 아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을 해왔습니다. 이게 현실 당면 과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보스 포럼이 올해는 이제 2022년 5월에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다보스 포럼의 아젠다를 잡기 위한 회의, 소규모 회의가 이제 1월에 열렸습니다. 이 아젠다가 4개가 이제 크게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협력을 통한 기술 격차의 해소, 국가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 격차라는 것이 굉장히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기술에 있어서 선진적인 국가와 후진적인 국가의 격차 문제는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연대 문제도 그렇고요. 4번 보시면 백신과 관련된 건강 문제의 불평등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의 요소들입니다. 또 3번은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이건 인류 사회의 공동의 문제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기후 위기와 각종 불평등 해소가 지속 가능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미 다루기 시작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 자산 부채로 이미 재무제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공학적인 측정이나 평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것 이외에도 더블 머티리얼리티라든지 아니면 조직이 사회와 주고받는 쌍방향의 영향들,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혹은 사회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쌍방향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서 보고하는 기준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임팩트 어카운팅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기후 문제 완화를 위한 기업이나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외부성을 다루는 그런 회계 정보의 구성하려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도 이미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계급 계층 간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회계에서는 기업들이 임원과 직원들 간의 평균 급여의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정보를 공시하는 것 자체가 불평등 해소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구성하려는 노력, 이 회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별 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서 남녀 직원의 수, 남녀 근속 연수, 그다음에 평균 임금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하고 있죠. 미국도 이를 따라서 작년에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바뀌셨는데 취임 일성으로 하신 얘기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공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Human Resource Disclosure, 즉 기업이 종업원 혹은 뭐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산업재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혹은 직원의 구성에서 다양성이나 포용성 이슈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보를 요구하겠다라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얘기를 했죠. 아직은 뭐 초기 단위의 논의입니다만 기업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뭐 반도체 수급 문제나 아니면 유가 폭등 문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자와 또 협상력을 가진 소비자 사이에 어떻게 그 충격을 누가 흡수할 것인가, 누가 얼마나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뭐 그 공급업체들의 이 마진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이 서플라이 체인의 지속 가능성을 이미 기업이 경영사 결정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지속 가능 사회가 당면 과제로 안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이미 어느 정도 고민을 하면서 진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정보 수요, 지금 이해관계자 조직의 책임자가 수탁 책임을 져야 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재무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정보들도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시를 해야 하거나 혹은 어떻게든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기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관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파편화돼 지금 법에 회계와 관련된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파편화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 중심으로 자본시장 중심으로 회계를 발전시켜 왔었기 때문에 비자본시장에서 비재무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보고 기준,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영리회계법인 문제가 생겼었고요. 의료기관, 학교 이런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터지는데 이것을 굉장히 파편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법 체계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관된 보고 체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이제 1번에 그 동그라미 친 1번이죠. 현행 제도 간 충돌 문제, 이 철학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ESG 하면서 한 단어로 ESG를 소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E와 S와 G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G는 현행 법 체계에서 G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도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환경 문제는 이게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클라이밋 리스크가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다라고 조금 더 쉽게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S의 문제는 이게 사회 구성원 간 부의 분배에 관한 트레이드 오프가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게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재합니다. 이것을 주주의 선의에 기대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가 푸시를 하는 방향으로 ESG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S 문제와 G 문제에 대해서 이 누군가가 판정을 내리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법 체계가 원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원리를 아마 회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칭입니다. 또한 이런 회계기본법이 만약에 준비가 될 수 있다면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뭐 상법이라는 큰 법이 있고요. 또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과 유기적으로 정합성을 고려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법 체계가 통합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어떤 뭐 외관법이나 증권시장법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체계이고 다른 회계 기준들은 이제 뭐 준칙 수준으로까지 내려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운영하는 범정보부서 통합기구가 신설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만약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부서로 작동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며칠 전에 사실 통계청장님께서 통계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회계 정보가 각 뭐 기업 회계는 물론이고 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부문, 국가회계 이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화돼서 이
정보로서 이 정보의 접근성이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또 이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훨씬 이 어필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가 대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카운터빌리티 확보는 시대적인 과업입니다. 영리기업이나 자본시장 중심의 재무보고 체계에 머물러 있기에는 회계가 가진 품이 굉장히 큽니다. 정보의 소외 문제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과제를 지속가능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이 시대적 과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 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보관리 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발표를 맡은 숙명여대 박종성 교수입니다. 방금 이우종 교수께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그거보다는 좀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회계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제 발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 체계와 조직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감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간의 조화가 필요한 정책, 탄력성 있는 정책 운영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이우종 교수께서 회계 기본법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투명한 회계 정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또 공공기관 같이 그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뒤에서 표를 통해서 이제 좀 보시겠지만 이 조직의 유형별로 근거 법률이 다 다릅니다. 또 주무관청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또 유사한 기능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또 수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운영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중복 투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무제표의 용어조차도 이제 통일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어디에서는 아직까지도 재무생태표라는 용어 대신에 대체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용어도 통일되지 않아서 이용자들에게 이제 혼란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체계적이고 일관된 그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총괄 기능이 없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다양한 형태의 조직별로 회계 정보는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도 다 다르고 주무관청도 다릅니다. 회계 기준도 물론 달리 다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반면에 또 유사한 제도를 각기 다른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적 지정제 제도라든지 감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이제 각기 다른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의 비효율성, 그다음에 전문성의 부족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종 교수께서도 주장을 하셨습니다만 영리 비영리법인을 포함해서 모든 조직의 회계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규정한 그 명칭은 회계 기본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회계 투명성 제고에 관한 법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회계 기본법에는 용어의 정의, 또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것,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내부통제제도 구축의 운영과 관련된 것, 외부감사, 그 다음에 감독 및 제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 회계기본법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회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그 각 부서, 소관 부서는 이 회계기본법에 규정된 그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고 이제 체계적인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또 특수한 사항이 있겠죠. 그런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회계기본법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 전반에 회계 투명성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집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이우종 교수께서 주장하셨듯이 그 회계 정책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총괄 부서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의 정비 부분은 특별히 이 자본시장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가 현재 코스닥 및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2,500여 개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으로는 2,65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런 그 자본시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자본시장 관련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 부서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 위상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회계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산하 기업회계팀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뭐 정책 집행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죠.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시듯이 이제 전문심의위원 밑에 3개의 국과 1개의 실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과 미국의 회계 및 공시 관련 감독 조직 현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인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13.6%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으로만 보면 미국의 5.7%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양국 간에 상장회사 수가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이런 상장회사 수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조직의 규모나 예산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2,500여 개가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2,655조 그 다음에 외감 대상에다도 지금 한 33,000개쯤 됩니다. 이런 그 자본시장 관련 회계정책 현재 수립을 이제 기업회계 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팀은 너무 약하지 않나,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이거를 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전문 심의위원인데 그분의 직위도 현재 부원장 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원장으로 좀 격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집행부서의 인력도 확충하고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고 또 인력의 전문성도
좀 현재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 감독제도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는 이미 정책 당국에서 수행 중에 있는 이런 제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감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규정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이 감독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IFRS가 원칙 중심 회계죠. 그 경제적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 원칙, 기본 대전제죠. 그래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의 정답만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복수의 회계 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감독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감독의 기본 목적은 징계에 있지는 않죠. 감독의 기본 목적은 신속 정확한 재무 정보를 이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징계보다는 그 회계 분식이나 부실 감사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사후 감리보다는 품질 관리 감리, 지금은 이제 감사인 감리라는 명칭이 이제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뭐 감사인 감리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인 등록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앞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설령 이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를 찾아내서 조치를 취하는 것,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가 3년에 1회 이상 그 정기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장에서 재무제표 심사 주기가 13년이라고 해요. 굉장히 길죠, 미국에 비교해서. 그래서 신속한 오류의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재무제표 심사 제도, 감리 제도보다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감독 제도가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건 뭐 그 감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감리 조치의 근거, 이거를 좀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현재도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리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조치 수준, 그다음에 간단한 조치 사유, 이 정도만 공개를 해서 이 회사와 감사인이 조치를 당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효과는 전혀 얻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리 조치의 논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공개를 해주면 감사인이나 회사가 그거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감리 대상 기간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나치게 과거 재무제표의 적정성까지 검토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22년이죠. 이 시점에 와서 2010년도 재무제표가 적정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감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감리 대상 기간이랑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 사이의 갭이 길면 투자자들도 많이 바뀌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진도 교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현재의 투자자와 경영진이 피해를 보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에 국세부가 제척기간을 두고 있듯이 우리 감리에서도 예를 들면 감리 대상 기간을 뭐 5년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리 진행 기간, 이것도 역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 금융감독원이 이제 감리를 할 때 뭐 무한정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년, 5년씩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자들은 감리가 진행되는 건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감리 진행 기간을 예를 들면 뭐 최대 6개월 이렇게 제한을 하고, 필요한 경우 증선위의 승인을 얻어서 1회 한해서 더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투자자 보호라는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탄력 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거래소는 뭐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라는 걸 두어서 재무 상황이 조금 좀 열악하더라도,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좀 열악하더라도, 다소 미흡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약 한 143개사 이 회사가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술 특례 상장 기업 등과 같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회계 인력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뒤에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회계 인력도 충분치도 않고 재무 상황도 열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같은 거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운영한다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2020년 말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그 재무 상황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총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회사가 개별 기준으로는 한 50%, 그 다음에 연결 기준으로는 37.6%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성과 측면에서도 봐도 개별 기준으로는 한 42.4%가 순손실을 보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결 기준으로는 43.2% 정도가 역시 이제 손실을 보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수, 그 회계 부서에 이제 소속된 그 인원 수도 제가 작년에 다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상장법인 165개사를 대상으로 회계 부서의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한 75.8% 정도가 5명 미만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그 응답자도 17.6%나 6%에 해당이 됩니다. 과연 이런 이 3명 미만인 이런 인력 가지고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금융위원장께서 회계의 날 축사를 하시면서 이 중소기업의 회계 또는 감사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그 모든 상장 기업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이 감사를 강제하는 거 이거를 좀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이 오스템 임플란트와 계양전기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투자자 보호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 조화를 고려한 제도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회계 혁신 발표를 맡은 윤지원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크게 4가지 꼭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스마트 서비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효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뭐 휴대폰 또는 뭐 AI, 빅데이터 뭐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에게 어떤 효익을 가져다 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세상을 투명하게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을 접할 수가 없는 거죠. 꼭 회계라고 규정 지을 필요는 없고 그냥 세상이 더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많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좀 더 효율적인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컴퓨터가 계산을 더 많이 해주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하고 이런 것으로도 효용성을 가질 수 있지만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인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장점은 이제 소통과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정보는 아무리 우리가 정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던져지는 것이지 소통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고 저희가 소비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서 바로바로 소통을 해요. 좋아요 이렇게 찍고요. 아니면은 댓글을 답니다. 그런 방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정보가 소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생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 서비스가 정보에게 주는 더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앞에 발제자들께서 여러 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책임져야 할 자가 자기의 책임을 잘 설명함으로 해서 투명해지고 세상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회계의 본연의 기능에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가 탑재됐을 때는 훨씬 더 파급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어카운팅을 연계해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정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이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세상이나 사회를 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미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어카운팅과 DT의 연관성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금 큰 방향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의 디지털 회계 혁신입니다. 이거 뭐 마땅히 해야 하는 거죠.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회계 혁신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들은 회계 인프라 투자에 인색하고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제도적 변화는 주로
좋은 기준을 도입하는 것,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겹겹으로 회계 감사 그런 기준들을 강화를 했습니다. 뭐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탐 임플란트나 아니면 계양전기와 같은 횡령 사건들이 한번 터지게 되면 이 주식시장의 신뢰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효과가 사실상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기업들이 빨리 이 수작업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정과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전산 시스템이 감사인의 오디트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컨티뉴어스 오디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은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을 탐지하는 오디트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실현되는 세상이 아마 미래에는 올 거예요. 그 미래에 오는 그 세상을 준비하는 첫 단추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그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인 문제인 대주주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적시에 통제할 수 있는 투명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요.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는 회계 시스템에 투자하는 경우에 별도의 세액공제증을 받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회계 시스템을 혁신하는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의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이 전략적 컨설팅을 통해서 디지털 회계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센터들도 설립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정보가 전달되는 체계를 디지털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고 미국과 EU에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XBRL 기반의 디지털 재무보고 혁신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투자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XBRL 기반의 디지털 재무보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 보고 시스템은 주로 종이 재무제표가 아닌 PDF 형태의 재무제표를 컴퓨터에 업로드 해놓고 나면 그걸 다운받는 형식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업이 애초에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이 재무제표의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XBRL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과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내가 원하는 기업의 매출을 보고 싶다 그러면 매출 정보를 딱딱딱딱 뽑아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석에 있는 정보들도 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주석 정보들까지 지금 다 비교할 수 있는 체계가 미국과 EU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찍 출발했어요. 2011년부터 XBRL 기반의 디지털 재무보고 시스템은 이미 도입이 되어 있지만 아직 저희는 이제 전자보고라는 것이 디지털 또는 구조화 보고다라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재무제표 본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도 작고 제공되는 정보도 작고 그러다 보니 정보 이용자에게 아직까지는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것은 오랜 수건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공시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이제 추구되기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빠르게 디지털 보고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관련 근거법을 조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정부 내 운영 조직도 마련을 하고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SEC 내에 그냥 전자공시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공시, 구조화 공시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너무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계 분야에서만 회계와 공시에 관련된 법령이나 기준, 지리외신, 감리 경율과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묶어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빠르게 이러한 부분들의 정보화도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영문화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재무 보고 혁신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재무 보고 영역에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회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다른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좀 시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펀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한 꼭지로 따로 뽑아봤습니다. 옵티머스나 디스커버리와 같은 일련의 펀드 사태를 통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펀드사의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제도와 감독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되어서 나타난 결과이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자면 결국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도는 이러한 형태의 사모 형태의 펀드이지만 사실은 공모와 같은 성격으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부의 정보, 일정한 정보들이 제공이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에 사태는 더 커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의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디지털 재무보고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자율적인 감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 증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사의 재무정보와 뮤추얼 펀드에 대한 위험 수익 요약 보고서를 디지털 공시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범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공모형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XBRL 공시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우리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의 수요를 그간 제대로 잘 충족시키지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회계 역할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디지털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테크 회사가 플랫폼 하나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반으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모두 바뀌게 되는 큰 사회 혁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가 서로 협업해서 새로운 갈 길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회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작게 보자면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 안전을 담보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회계 책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꼭지에 좀 연결지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디지털 불평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미 디지털 격차라는 말은 익숙하게 들어서 아실 거고요. 이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자와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기록을 흔적을 남기게 되죠. 트래픽이 생성이 되면서 그 트래픽은 또 데이터가 됩니다. 그 데이터는 하나의 가치를 이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또 다른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곧 가치가 되는데 디지털 그 기능이 이제 소외된 사람들은 데이터를 남기지 못하고 그러면 데이터 사막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데이터가 없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그것을 기반으로 마련된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디지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디지털 책임성이라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아직 모릅니다. DT는 이제 막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DT의 이펙트는 아직 unaccounted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찾아가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DT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가에서도 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디지털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주 큰 규모로 그러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거기 회계 전문가는 초청되지 않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이 DT의 세계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직 미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사회혁명이고 책임성을 다루는 회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면 과제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테크 스타트 기업들이 퍼스트 무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거래이고 새로운 그 세상이다 보니까 기존의 회계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뭐 가상의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의 거래들을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새로운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계 기준의 미비 때문에 기업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인들은 회계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서 한 발 치고 나가는 것이 꺾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눈으로 이걸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혁신화해서 제도를 갖춰가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가상자산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적인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한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김한희 교수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십니다. 김한희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개인 사정 때문에 오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 드릴 주제는 앞서서 나온 이제 세 분의 그 연사들께서 회계 전체 그리고 주로 민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좀 그 국가 회계 부분에 대한 회계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
회계나 다른 회계 개혁 과제를 얘기할 때 늘 회계 개혁이 필요한 사항들이 통상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회계와 관련한 큰 이슈들이 생기고 나서 회계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회계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 기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IMF라는 큰 어떤 재정 위기를 맞아서 민간의 회계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습니다만 국가 회계 역시 당시 뭐 신자유주의 등등 해서 기업 회계 방식의 정교한 그 발생주의 방식을 국가 회계 또는 공공 회계 파트에 적용하는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2011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기업 회계 방식을 채택한 이 회계를 국가 회계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회계 방식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전면 다 재조사를 하고 자산재 평가 등등을 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 자산도 잘 발굴을 하게 됐고 국가 자산의 가격도 다시 한번 매겨봤습니다. 또 최근에 국가 결산 시즌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귀가 따갑게 들으시는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를 새롭게 계산하게 돼서 미래 재정 부담 요인을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 그동안에는 그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국가 자산에 대해서도 그 감가상각 같은 것들을 해봐서 실제로 국가 활동에 비용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도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성과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이 연금 충당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1000조 뭐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 또 뭐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이렇게 그 국가회계 새로운 회계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만 성과가 있었을 뿐이지 매년 실은 이 복잡한 회계를 만들고 결산서를 만드는데 수십억의 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성과가 그렇게 뭐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또 한편 여전히 복잡하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일선 공무원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 국가회계 정보를 잘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발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뭐 저출산 고령화, 탈탄소 경제 등등 해서 재정의 건전한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의 그 위협 요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되는 국가회계 분야에서 우리가 뭔가 개혁을 도모해야 될 것은 없을까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오늘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회계의 근간을 이루는 두 법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가회계법 그 각각의 1조에 보시면 국가재정과 국가회계법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주 극명하게 또 공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고 그다음 투명한 재정 운영 그리고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하자. 이게 국가 재정 운영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 운영의 결과를 국가회계부터 받아서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해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자. 여기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생산된 정보를 잘 사용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복잡하게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국가회계 정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용해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이런 재정 지속성의 위협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국가회계 분야가 워낙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교수님들도 아마 다소 그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기를 앞에 이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accountability, 회계가 설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회계 파트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회계가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6가지로 가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 6가지라는 것은 기사 작성할 때 쓰는 그 6하 원칙의 질문들을 국가회계에 맞춰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현재 국가회계 정보가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완해 갈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 부분의 회계 책임성은 다양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아주 한 줄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라면 기업이 이익이 났냐 못 났냐라는 것으로 사실은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우리 다양한 정보를 절차에 대한 정보 또 공정에 대한 정보를 다 요구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그럼 한 줄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한 줄로 쓸 수 있는 것이 민간회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즉 나라의 살림살이나 공공 부분에서 한 줄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도 균형 재정이 좋은 것인지 흑자 재정이 좋은 것인지 적자 재정이 좋은 것인지는 다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최근처럼 이렇게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때는 어느 정도 적자 감소,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또 맞는 방향이 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흑자 재정으로 다시 빚을 갚아야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답이 굉장히 모호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재정이라는 것의 특성이 공공성, 효과성, 효율성, 건전성, 또 세대 간 형평성 등 그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답을 한 줄로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다양한 가치의 답을 줄 수 있는 물음들을 한번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물음들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봤고요. 이 물음을 한 장표씩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제라는 것은 과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어느 세대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회계정보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재무제표에 순자산 정보를 우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만 보면 순자산 정보가 요 물음에 대한 답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낸 세금이 당대에 다 쓰여서 지출되지 않고 앞으로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남아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채를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당겼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플러스가 됐을 때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플러스 순자산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세대가 돈을 아껴 쓰고 봉헌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돈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현 세대가 이 정보를 보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순자산은 505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사실은 의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느냐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재무제표 외에 현재 재정당국에서는 50년, 60년짜리 장기 재정 전망 또 70년 앞을 내다보는 연금 보고서 등등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앞으로 어느 정도 연금 또는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등등의 전망서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어서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정확한,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세계적이고 투명한 이른바 세대 간 회계 정보를 우리가 내야 될 가능성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재정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쓰고 그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연 누가 쓰는가, 누구의 돈을 쓰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돈이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지금 보면 국가재무제표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또는 교육재정이 어떻게 쓴다라는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또 뭐 돈 주머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어떻게 돈이 나간다라는 것들 정도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중앙, 지방, 교육, 일반, 특별회계, 기금 이것들이 회계의 실체고 각각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체는 회계 책임감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재정을 우리가 직권적으로 중앙 재정당국에서 직권해서 관리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각각의 지방이나 교육재정이나 다른 회계 실체가 회계 책임감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회계 정보의 작성 책임이나 검증 책임감도 상당히 약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미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것을 감안해서 만들었던 탑다운 예산제도 또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논의가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국가정부가 이미 성인지 예결산 정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냐라는 것의 대표적인 거죠. 여성 정책을 위해서 쓴 그런 결산 정보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만 뭐 아주 정교하진 않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라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산출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예산을 뭐 600조, 700조를 썼을 때 이것이 어느 분야에 쓰였는지 하는 것들은 나옵니다. 뭐 복지, 교육, 문화, 뭐 과학, 뭐 일반 행정 쭉 나옵니다만 그 돈이 분야에 쓰였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는 다시는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최종 수요자에게 돈이 80%가 전달됐는지 또 재정 지출의 효과가 70%가 전달됐는지를 사실은 지금 밝혀주고 있지 않거든요. 중간에 전달 과정에서 다른 데로 돈들이 쓰였는지 하는 것들을 좀 정교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느 곳에 무엇에 쓰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품목별 정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쓰였다, 물건비에 쓰였다, 또 기능별로도 말씀드린 복지, 국방, 교육 등 그리고 교육재정도 별도로 이렇게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쓰임새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변해갈 그 인구 구조 등과 맞춰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배분 상태가 적합한 지출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교육재정의 포션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인 것이죠. 또 하나 최근에 국가재정법을 통해서 우리 탄소인지 예결산 제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속성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건비, 물건비, 복지, 국방 예산 등 이런 정보는 줍니다만 실제 재정 건전성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과 지출의 대응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재원은 일시적인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돈들이 의무 지출이나 고정 지출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파트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산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국가회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왜냐 이거죠. 이 재정 사용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달성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맨 마지막 단에 성과 보고서라는 것을 주고 거기에 정책 사업별로 목표를 주고 실적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보육 사업에 있어서 공공 유치원은 몇 개를 새로 지었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새로 몇 개가 생겼습니까? 등등의 정보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만 제시했을 때
이것이 정말 잘 되고 있구나, 목적을 달성했구나라는 것을 그 명쾌하게 알아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년치 시계열 자료를 주고 특히나 시계열 자료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 단가 정보로 줬을 때, 자, 한 건당 얼마냐, 한 건당 지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민간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줄 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수용된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의 정책 사업들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 사업의 이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책 사업을 쪼개거나 정책 사업을 합하거나 해서 과거에 있던 사업이 과연 사라졌는지 아니면 현재 비슷한 이름으로 또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시기열 정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답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과연 국가가 재정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재정을 지출하게 되면 보조금으로, 출연금으로, 출자로, 융자로, 2차 보전 등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현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방식, 각각의 방식으로 사용한 재정 사용의 그 수단이 정말 효율적이었는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했는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정부가 해당 정부 지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었는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아까 회계 책임성, 재정의 회계 책임성이라는 것은 이런 6가지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만한 것은 뭐냐면 지금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국가회계 또는 공공회계와 관련한 그런 기능들 좀 모아서 통합관리하는 조직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국가회계센터, 한국재정정보원,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 등등의 이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견제와 또 감시 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기능 조정 및 통합을 해야 될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국가회계원을 설립하고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국회 등 조금 더 책임성 있고 독립성이 있는 곳으로 권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이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까 그 박종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회계 실체들, 이 공공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지방, 교육재정, 공공기관 등 이 통합 공시를 해야 될 그 대상의 회계 기준 자체가 서로 일관되지 않게 지금 발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 회계 기준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6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차트 오브 어카운트, 이 계정 과목의 속성을 어떻게 좀 정교하게 설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무엇을 알려줄 거냐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설계를 좀 맡아줬으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중앙, 지방, 교육, 공공기관들이 각각 살림살이 삽니다. 그런데 이 살림살이들이 살려서 현재 정부의 재정이 어디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각각 돌아가고 각 시스템들은 통합이 돼서 모니터링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요 국가회계원이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강력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재정준칙, 이런 것도 개발도 물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할 수도 있고 재정당국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맞는 강력하고 정교한 재정준칙의 개발을 이 국가회계원 같은 곳에서 먼저 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정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 재정 보고서들 역시
재정당국이 만들고 감사원이 회계 검사하고 국회 승인을 거치는 정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작성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국가의 연차 보고서는 작성 책임자가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사인하시죠. 또는 재정장관이 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에 이 대국민 서한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납세자가 맡겨주신 귀한 돈들을 정부는 이렇게 썼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대표자 명의의 서한을 앞에다 담는 것이 되게 그 책임을 강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소관별 보고서에는 각 기관장 또는 재정 책임관의 서명과 서한을 첨부시키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정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보를 달라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간 수준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그 외부 회계 감사 기능이 확충되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끝으로 좀 마이너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려고 하면 국가회계 또는 공공회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될 텐데요. 우선 회계 전문가 집단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국가회계, 비영리회계 과목을 새로 신설을 하시거나 아니면 문항 배점을 좀 현재는 10점이 됩니다만 문항을 좀 강화해서 회계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분들한테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문해력을 높이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이 국가회계나 비영리회계 부분에 반영을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을 드립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교수님들이 베테랑들이시라 시간을 오히려 절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 3시 31분이라 10분 일찍 끝났는데요. 한 10여 분 정도 잠시 담소 나누시고 40분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 학회원님들도 40분에 토론까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